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3년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에 실려있던 글을 같이 볼 건데요.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한 수능특강 독서 지문이었고요. 이 지문은 그 해의 평가원 기출에도 연계가 되었었던 지문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3 학생들이 주로 보고 있는 수능특강 독서나 수능 완성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연계 지문으로서 나중에 평가원 기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시점에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해의 평가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에서 이제 내신 지문으로서 이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지문이 특별히 유인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 평가원에 연계된 이상치와 결측치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겠죠.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유리해야 되고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EBS 교재도 물론 좋지만 EBS 교재보다는 수능특강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계를 했을 때 평가원 지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정교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가원 지문도 꼭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쌤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혹시라도 지문을 제대로 안 읽어본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보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다음에 쌤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승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좋은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작할 때 데이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좀 더 이야기가 좁혀지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잘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못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자, 여러분 여기서 특히라는 부사어의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라는 부사어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데이터와 이상치 그리고 결측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잘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문단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이 글은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이상치와 결측치를 잘 처리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문단에서 이상치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면 결측치 얘기도 나와야겠죠. 마지막 문단에 결측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린 천천히 이상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치는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 값으로, 자, 여러분 이상치의 정의가 나왔죠. 이상치라는 거는 정상적 범위 밖에 있는 값이래요.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예시죠.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상치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용산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의 연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데이터를 모으겠죠? 봤더니 용산구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는 연봉이 3천만 원이래요. 자, 어떤 여자는 3,500만 원이래요. 또 어떤 여자는 2,900만 원이래요. 또 어떤 여자는 4,500만 원이래요. 어머 그렇구나 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요. 연봉이 200억이래요. 아이유가 용산구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 여성들의 연봉을 조사할 때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이유라는 여성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20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 값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물론 자, 이 지문, 수능특강 지문에서는요.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평가원 기출에 연계될 때는
오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런 경우였죠, 여러분. 아이유가 그 당시에 용산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인 건 분명 맞잖아요. 다만 특수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상치라고 봤고요. 이 이상치라는 게 수특 지문에서는 오류가 개입됐을 때 일반적으로 생긴다라고 했지만 평가원 지문에서는 오류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측면으로 이상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전제죠. 데이터의 분포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사분위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어떤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알려진 데이터 값들을 일렬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 위치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자, 여러분 중앙값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데이터 값들을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네요. 그쵸? 이게 바로 중앙값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이 이상하게 그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모두 순위를 세워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쌤이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 8개를 나열했는데요. 1, 2, 3, 5, 5, 7, 9, 10이라고 적었죠. 여러분 5라는 숫자가 2번 등장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문에서 말했죠. 이게 크기가 작은 값이 2개여도 그쵸? 작은이 아니고 같은이죠. 크기가 같은 값이 2개여도 이것은 다 순위를 세워준다라는 거는 모두 다 나열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열을 연속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자료 개수가 홀수이면 앞에서 센 순위와 뒤에서 센 순위가 같은 값이 중앙값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쌤이 밑에다 적어놓은 어떤 예시인데요. 자, 홀수일 경우 여기 쌤이 예시 적어놨죠? 7개입니다. 앞에 3개, 그쵸? 뒤에 3개 따라서 가운데 값이 이 5가 중앙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자, 여러분 짝수인 경우도 쌤이 여기다가 예시를 그려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3개를 왔고 뒤에서 3개를 왔는데 중앙에 2개가 남아요. 그럼 이게 중앙값이 안 되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값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값의 평균인 5가 바로 여기서는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자, 이때 중앙값을 제2사분위수라고 부른대요. 그럼 여러분 중앙값은 제2사분위수구나. 쌤이 지금 여기다 적어놨죠? 자, 중앙값보다 작은 값에서 또 중앙값을 구하면 그게 제1사분위수고요. 중앙값보다 큰 값들의 중앙값을 또 구하면 그게 제3사분위수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앙값보다 작은 이 집단 1, 2, 3의 중앙값은 2죠. 걔는 제1사분위수고요. 자, 중앙값보다 큰 수 7, 9, 10의 중앙값은 9죠. 그럼 이건 제3 4분위수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네요. 이해하고 있죠? 자, 4분위수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상자 수렴 도표이다. 그림 1은 209개 기업의 CEO 연봉, 기업의 매출, 수익, 업종을 보여주는 표의 일부이다. 표의 가장 왼쪽 열은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의 고유 번호로 인덱스라고 부른다. 쌤이 여기다 적어놨죠? 자, 이 표에서는 0번행부터 1년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림 1에서 열 이름이 로우인 열의 데이터 값을 모두 선택하여 상자 수렴 도표를 그린 것이 그림 2이다. 자, 여러분 쌤이 여기 노란색 표시한 게 로우죠. 그쵸? ROE죠? 자, 이게 ROE를 우리가 이 그림 2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상자 수렴 도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상자 수렴 도표의 핵심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상자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이 상자가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죠? 이 상자예요. 상자의 윗면이 제3, 4분위수를, 아랫면이 제1, 4분위수를 표시해주고 상자 안에 가로선은 제2, 4분위수, 즉 중앙값을 표시해준다. 자, 여러분 상자에서 윗면 보이죠? 이게 바로 제3, 4분위수고요. 아랫면 이게 바로 1, 4분위수고요. 가운데의 가로선 이게 바로 제2, 4분위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2에서 제3, 4분위수는 20, 1, 4분위수는 12.3, 중앙값은 15.5이다. 자, 여러분 쌤 그대로 적었어요. 3, 4분위수는 20이고요. 2, 4분위수는 15.5고요. 1, 4분위수는 12.4래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상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IQR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자, IQR은
인터코털 레인지라고 해서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의 약자로서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이, 즉 상자 수렴 도표에서 상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쵸, 여러분? 3, 4분위수와 이거죠. 그리고 1, 4분위의 수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그 높이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20에서 12.4를 뺀 7.6이 이 글에서는 IQR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므로 ROE의 열의 IQR은 20 빼기 12.4인 7.6이다. 다 계산해주네요. 이상치는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값인데, 자, 여러분, 이때 이상치라는 거는요,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혹은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허용 상한값은 IQR의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제3, 4분위수에 더한 값이래요. 자, IQR 곱하기 1.5를 제3, 4분위수를 더한다. 그 다음 허용 하한값은 제1, 4분위수에서 IQR의 1.5를 곱한 걸 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분포의 특성에 따라 IQR의 1.5가 아닌 다른 값을 곱하여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는 내용일지 문제에서 IQR에 곱하는 수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수행한 분석이 향후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느냐로 판가름 나게 된다. ROE 열에서는 허용사항 값은 20 더하기 7.6 곱하기 1.5인데 이게 바로 IQR 곱하기 1.5죠. 그게 31.4이고요. 허용하한 값은 12.4인 1/4분위수죠. 거기에서 IQR 곱하기 1.5를 한 값을 빼면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림 위에서 상자 윗면에서 나와 허용상한값까지 또 상자 아래면에서 나와 허용하한값까지 뻗어있는 직선을 수염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여기 상자 밖으로 나와서 요 수염 있죠? 이게 수염이라는 거예요. 이 점, 그쵸? 보이죠? 이게 수염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허용사항 값이고요. 자, 여기 선 보이죠? 이게 허용사항 값이고 여기 아래 선이 허용하항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벗어나 있는 값들이 바로 이상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바로 여기죠. 허용사항 값보다 위에 있는 여기가 이상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점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이상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상치 얘기였고요. 자, 이제 결측치입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가령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측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에서 10행의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보면 셀러리 열의 2개, 세일즈 열의 2개, ROE 열의 1개의 데이터 값이 NAN으로 표시되어 있다. NAN은 not a number의 약자로 어떤 이유로 해당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결측치에 해당한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삭제와 대체가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 삭제와 대체는 바로 결측치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상치 처리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겠죠. 자, 삭제란 결측치를 포함하는 행위나 열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 값도 함께 삭제되면서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세일즈 값이 없다고 해서 이 값을 삭제해버리면요. 이 셀러리 값과 ROE 값도 다 같이 삭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망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해당 열에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평균 또는 중앙값이 많이 사용되고 해당 값의 직전행 또는 직후행의 데이터 값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평균이거나 중앙값이거나 직전행 값이거나 직후행 값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대체는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하는 값으로 인한 데이터의 교란은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상치와 결측치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을 읽었고요. 쌤이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지문은 평가원 기출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해 봅시다.